당신은 인간의 아기입니다. 걸을 수도 없습니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밥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도 없죠. 포식자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지만 포식자들은 당신이 어떤 존재인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몸무게는 대략 3kg 정도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당신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생물학적 재앙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당신에게는 조상이 있습니다. 수천 세대에 걸친 조상들이 있다는 것은 과거 어느 시점에 고대 인류가 신생아처럼 치명적으로 연약한 존재를 살려내는 방법을 알아냈다는 뜻입니다. 단 하루나 일주일이 아니라 30만 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아기를 낳고 기를 수 있을 만큼 오랫동안 말입니다. 그러니 이 질문은 단순히 흥미로운 것을 넘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당신의 직계 조상 중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번이라도 이 일에 실패했다면 당신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지 않을 테니까요. 당신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조금 섬뜩한 일이지만 정말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습니다. 고대 인류가 어떻게 아이들을 살려냈는지에 대한 해답은 단순한 옛날식 생존 비법의 나열이 아니라 지구상에서 진화한 가장 정교한 사회적 행동을 들여다보는 창문이라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행동들 말입니다. 여러 면에서 우리가 현대 사회로 오며 조용히 내버렸고 지금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바로 그 행동들입니다. 아무도 묻지 않지만 아주 당연한 질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애초에 인간의 출산은 왜 그토록 힘든 것일까요? 대부분의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뛰거나 적어도 걷기 시작합니다. 새끼 길이는 거의 2미터 높이에서 땅으로 떨어져 착지한 뒤 1시간 안에 일어나서 종종 걸음을 칩니다. 망아지는 2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두 발로 일어섭니다.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척인 침팬지조차 태어나자마자 어미에게 매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아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인간의 신생아는 몇 달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연이나 설계상의 결함이 아닙니다. 사실 여기에는 이름까지 붙어 있는 매우 특별한 진화적 타협이 숨어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2차적 만숙성이라고 부르는데 지어낸 말 같지만 아주 실제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다른 어떤 영장류보다 발달 단계상 훨씬 일찍 태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의 뇌 때문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다른 동물과 비교해서가 아니라 우리 몸이 이론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큽니다. 뇌가 완전히 발달한 채로 태어나려면 두개골이 너무 커져서 산도를 통과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진화는 꽤 똑똑하면서도 약간은 무서운 방식을 택했습니다. 우리를 일찍 태어나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의 아기는 본질적으로 설계상 미숙아로 태어납니다. 태어날 때 아기의 뇌 크기는 성인의 25% 정도에 불과합니다. 침팬지 새끼가 45% 정도로 태어나는 것과 비교되죠. 이것은 다른 동물들이 몇 주나 몇 달이면 끝내는 엄청난 양의 뇌 발달 과정을 인간은 몇 년에 걸쳐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발달 과정은 자궁 밖에서 세상에 완전히 노출된 채 다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상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상과적 딜레마라고도 부르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인간의 아기는 홀로 생존할 수 없으며 이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단 몇 시간도 버틸 수 없습니다. 우리 종은 말 그대로 사회적 지원 없이는 성공적으로 번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인류가 어떻게 아이들을 살려냈는가 하는 질문은 개개인의 능력에 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집단적인 행동, 사회적 시스템, 집단의 구조에 관한 질문이며 고대 인류가 생각해낸 방법은 솔직히 말해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 하나를 키우는데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제는 조금 진부한 표현이 되었죠.
사람들은 베이비 샤워에서 이 말을 하고 동기부여 포스터에 적어 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초기 인류의 진화라는 맥락에서 이 말은 은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글자 그대로 생물학적 생존 전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인류학자들은 호모 사피엔스가 지구상의 다른 모든 인류종들을 물리치고 살아남을 수 있었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이론을 공동 번식이라고 부릅니다.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대부분의 영장류에서 육아는 거의 전적으로 어미의 책임입니다. 수컷이 가끔 돕기도 하지만 핵심적인 부담은 한 개체에게 돌아갑니다. 이는 어미가 현실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새끼의 수를 제한하는데 한 번에 돌볼 수 있는 새끼의 수에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패턴을 극적으로 깨뜨렸습니다. 인류 진화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렵 채집 사회에서 육아는 사회 집단 전체에 분배되었습니다. 호의나 문화적인 미덕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이 기능하는 근본적인 방식으로서 말입니다. 특히 할머니들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오죽하면 이를 짐작하셨겠지만 할머니 가설이라는 전용 과학 가설이 있을 정도입니다. 1990년대 인류학자 크리스틴 호크스가 제안한 이 이론은 동물계에서 극히 이례적인 현상인 인간의 폐경이 나이 든 여성들이 번식을 멈추고 대신 손주들의 생존에 에너지를 투자할 수 있도록 진화했다고 주장합니다.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 여성이 가임기가 지난 후에도 수십 년을 더 사는 이유는 경험 많은 할머니가 아이들의 생존에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진화의 관점에서 볼 때 할머니들이 아기를 그만 낳고 다른 사람들의 아이를 키우는 것을 돕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제 데이터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전통사회를 연구한 결과 외할머니의 존재가 아이의 생존율을 크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집단에서는 이것이 아이가 2살을 넘길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가장 강력한 지표 중 하나입니다. 할머니들만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이모, 고모, 삼촌, 나이 많은 형제자매, 집단 내에 혈연 관계가 없는 어른들까지 이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의 영장류 사회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방식으로 육아에 참여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루 종일 여러 어른들의 손을 거치며 안기고 업히고 먹이를 먹고 보살핌을 받았습니다. 조상들의 행동을 엿볼 수 있게 해주는 현대의 수렵 채집 집단을 연구한 학자들은 중앙아프리카의 아카족 같은 집단에서 아버지가 아기에게 팔이 닿을 거리에 있는 시간이 대략 47%나 된다고 보고합니다. 47%입니다. 이는 오늘날 산업화된 사회의 대부분의 아버지들보다 훨씬 더 많이 육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요점은 고대 인류의 아이들을 둘러싼 사회적 구조가 엄청나게 촘촘했다는 것입니다. 아이는 단지 부모 2사람에게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관계의 그물망 속에 단단히 짜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자, 이제 현대의 청중들을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고대 인류 사회에서 모유 수유는 오늘날 우리가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첫째, 수유 기간입니다. 전통 사회와 우리와 가장 가까운 영장류 사이에서 모유 수유는 보통 2년에서 4년 동안 계속되었고, 때로는 그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2살이나 그 이후까지 모유 수유를 권장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를 놀랍게 여깁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2살 이전에 젖을 떼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둘째, 수유 빈도입니다. 수렵 채집 사회의 어머니들은 보통 낮 동안 1시간에도 여러 번씩 아이에게 젖을 물렸습니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생후 초기에는 1시간에 무려 4번이나 수유를 했다고 추정합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젖을 먹이는 것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영양을 공급합니다. 아기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배란을 억제하여 출산 터울을 대략 3년에서 4년 정도로 벌려주는 자연 피임약 역할을 합니다.
이 출산 터울은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수렵채집 인구 연구에서 가장 일관되게 발견되는 사실 중 하나는 아이들의 나이 차이가 자연스럽게 3년에서 4년 정도 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한 아이를 안고 젖을 먹여 비교적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키운 뒤에 다음 아이를 갖는 것이 생존과 직결된 종의 생물학적 리듬인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유모, 즉 다른 사람의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행위는 아주 오래되었으며 여러 문화권에 걸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입니다. 인류학적 증거에 따르면 많은 사회에서 집단 내의 여러 여성들이 자신의 아이가 아닌 아이들에게 젖을 먹였습니다. 이는 고아나 아픈 아이들의 생존을 도왔을 뿐만 아니라 가족 간의 사회적 유대를 강화하여 더 넓은 범위의 생존 이점을 제공했을 것입니다. 아주 문자 그대로 그것은 공동체의 자원이었습니다. 잠시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은 홍적세 시기의 수렵 채집인 어머니입니다. 험난한 지형을 하루에 몇 킬로미터씩 걸으며 식량을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를 살려둔 채로 해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기를 바닥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다. 포식자가 있고 다른 위험들도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기는 스스로 체온을 조절하지 못합니다. 추워지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겨져 우는 아기는 주변의 육식 동물들을 부르는 신호등이나 다름없습니다. 고대 인류가 도달한 해결책은 아주 훌륭했으며 현재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신체 접촉, 즉 아기를 몸에 밀착시켜 안고 다니는 방식이 우리 종의 조상들에게는 표준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증거는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생리학적으로 인간의 아기들은 강한 파악 반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생아의 손바닥을 만지면 놀라운 힘으로 본능적으로 꽉 챕니다. 사실상 과거의 흔적기관 같은 이 반사 행동은 양육자에게 매달리기 위해 진화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신경학적으로도 아기의 뇌 발달은 밀접한 신체 접촉에 강력하게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피부를 맞대는 접촉이 아기의 심박수, 호흡, 체온,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많이 안겨 있는 아기들은 덜 웁니다. 버릇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그 접촉이 진정한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 문화를 비교한 조사에 따르면 하루 종일 아기를 안고 다니는 사회의 아기 울음소리는 아기가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사회에 비해 극적으로 적습니다. 어떤 추정에 따르면 대략 50%나 덜 운다고 합니다. 우는 것은 성격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화론적 관점에서 볼 때 위험을 알리는 신호에 대한 반응입니다. 고대 인류의 아기들은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어른들에게 안겨 지냈을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잠을 잘 때도 양육자와 신체를 접촉한 상태였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일은 거의 아니아예 없었을 것입니다. 반면 현대의 육아조언은 지난 한 세기 동안 그와는 정반대의 방식을 권장해 왔습니다. 아기 침대, 독립된 방, 시간표, 수면 교육 같은 것들 말입니다. 이런 방법들 중 일부는 효과가 좋습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우리 종족 스스로를 대상으로 꽤 규모가 크고 통제되지 않은 실험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어느 시점이 되면 아기도 우유가 아닌 다른 것을 먹어야 하며 이 지점에서 일은 창의적이면서도 때로는 약간 역겨워집니다. 고대 사회의 이유식 도입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으깬 유기농 당근 파우치 같은 건 없었죠. 완벽하게 조절된 첫 이유식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날 무리가 찾아내거나 사냥한 것을 가능한 방식으로 처리한 음식만이 있었을 뿐입니다. 고대와 전통 사회를 통틀어 아기를 위해 음식을 부드럽게 만드는 가장 흔한 방법은 성인이 음식을 미리 씹어서 아기의 입으로 전해주는 사전 저작이었습니다. 현대의 위생 기준으로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고 실제로 어른의 입에서 아기의 입으로 박테리아가 전달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박테리아 중 일부는 실제로 유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씹어서 준 음식을 먹은 아기들은 양육자의 유익한 구강 미생물에 노출되어 잠재적으로 면역력 발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영장류 친척 중 하나인 침팬지가 규칙적으로 음식을 씹어서 먹인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는 아주 오래된 행동 양식인 것 같습니다. 아마도 우리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음식을 씹어 먹이는 것 외에도 고대의 아이들은 비교적 일찍 부드러운 음식을 받았을 것입니다. 칼로리가 높고 먹기 쉬운 갈라진 뼈의 골수 같은 것 말이죠. 으깬 식물성 음식, 달걀, 작은 생선이나 고기 조각들도 있었습니다. 식단은 놀라울 정도로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치아 유골 연구에 따르면 수렵 채집 사회의 아이들은 녹말이 많은 곡물에 크게 의존하게 된 초기 농경 사회 사람들보다 전반적인 영양 상태가 더 좋았고 충치도 적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수렵 채집인 아이들이 청동기 시대 아이들보다 치아 상태가 더 좋았습니다. 빵을 주로 먹는 것보다 골고루 다 먹는 것이 더 건강하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입니다. 고대 인류의 수면 환경에 대해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혼자 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맥락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이것은 현대의 기대와는 너무나 극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따로 살펴볼 가치가 있습니다. 관찰된 모든 수렵 채집 사회와 전 세계 전통 문화의 대다수에서 영유아들은 독립된 방이나 아기 침대가 아닌 최소 한 명의 어른과 밤새도록 신체 접촉을 하며 잠을 잡니다. 흔히 동반 수면이나 침대 공유라고 불리는 이 관습은 주류 문화를 거스르는 독특한 육아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종이 존재해온 기간의 대략 99% 동안 인류의 기본 행동이었습니다. 현대 서양의학에서 이를 반대하는 주장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우려, 특히 푹신한 침구 환경에서 판단력이 흐려진 양육자로 인한 우발적 질식의 위험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특정한 현대적 상황에서는 충분히 합당한 우려입니다. 하지만 단단한 바닥에서 맨정신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육자와 함께 비교적 서늘한 조건에서 잠을 자던 조상들의 환경에서는 동일한 위험이 같은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동반 수면이 아기의 발달에 미치는 이점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 안정적인 체온, 더 규칙적인 호흡, 더 잦은 야간 수유, 그리고 눈에 띄게 더 긴 모유 수유 기간 등이 그것입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과 동반 수면에 관한 흥미로운 이론도 있습니다. 아기의 수면을 수십 년간 연구해온 인류학자 제임스 맥케나를 비롯한 일부 연구자들은 옆에서 자고 있는 어른의 호흡과 움직임이 주는 정상적인 자극이 아직 스스로 호흡을 조절하기 불안정한 시기에 아기 호흡 패턴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특정 이론이 완전히 입증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더 큰 틀에서의 핵심은 유효합니다. 인간 아기의 생리는 수면 중에 신체 접촉을 예상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입니다. 독립된 아기방은 아주 최근의 발명품입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 대부분의 영아 사망률 통계는 그 긴 세월 동안 적어도 무언가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음을 시사할 만큼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솔직하게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영아 사망률은 현대의 기준으로 볼 때 충격적일 정도로 높았습니다. 가장 신빙성 있는 추정에 따르면 구석기 및 초기 신석기 인구의 대략 30%에서 50% 사이의 아이들이 5살 이전에 사망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인류가 아이들을 신경 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세균 감염 이론도 항생제도, 백신도, 현대 영양학도 1800년 이후로 아동 사망률을 약 96%나 떨어뜨린 그 모든 지식들 없이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고 그들이 한 일 중 일부는 실제로 효과가 있었습니다. 약용식물의 사용은 그 기원이 아주 오래된 것으로 보입니다. 침팬지들도 특정 식물로 스스로 치료를 하며
고고학적 기록에 따르면 최소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의도적인 약초 사용 증거가 존재합니다. 많은 전통 사회는 정교한 식물성 치료제 모음집을 개발했으며 우리는 오늘날에도 신약 개발의 단서를 찾기 위해 이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아스피린인 버드나무 껍질은 통증과 열을 다스리기 위해 수천 년 동안 사용되었습니다. 꿀은 고대 이집트에서 상처의 항균 치료제로 사용되었고 아마 그보다 훨씬 전부터 쓰였을 것입니다. 마늘은 고대인들이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이론 체계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경험을 통해 확인한 진짜 항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세균성 수막염이나 심한 탈수증으로부터 아이들을 구해주지는 못했지만 아예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또한 광범위하고 보편적으로 존재했던 것은 의식이었습니다. 기록에 남은 모든 인류 문화는 출산과 유년기에 관련된 의식, 장명식, 부적, 기도, 통과 의례 등을 발전시켰습니다.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그저 순전한 미신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인류학자들은 이것들이 실제적인 사회적 기능을 수행했다고 주장합니다. 그것은 아이를 중심으로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아이의 행복과 안녕에 대한 책임을 공개적으로 부여했습니다. 아이들이 불가피하게 죽었을 때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심리적 틀을 제공했습니다. 그 슬픔이 진실되고 깊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고고학 유적지의 유아 무덤들은 종종 부장품이나 꽃과 함께 세심하게 정돈되어 있습니다. 고대 인류가 아이들의 죽음에 무관심했다거나 생명이 너무 가벼워서 상실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것이라는 생각은 고고학적 기록에 의해 번번이 반박됩니다. 그들은 애도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수천 년에 걸쳐 그들은 생존 확률을 조금씩 높일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경험적 지식을 서서히 축적해 나갔습니다. 이 영상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고대 인류가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 했던 많은 일들이 우리가 지금 대체해 놓은 방식들보다 더 효과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백신, 깨끗한 물, 현대의학, 이런 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20세기의 아동 사망률이 급감한 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아동 사망률이 40%에 달했던 시절로 돌아가자고 주장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행동적인 육아의 영역, 즉 유년기의 사회적, 정서적, 신체적 환경에 있어서는 산업화된 사회가 우리가 무엇을 해체하고 있는지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던 구조들을 무너뜨렸다는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러 어른들에게 육아를 분담했던 대가족 네트워크 말입니다. 많은 서양 국가들에서 이제 가족은 기껏해야 핵가족이며 종종 지리적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고 때로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습니다. 낮 동안 끊임없이 이어지던 신체 접촉은 바운서, 그네, 베이비룸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안아주지 않고도 아기를 얌전하게 만들도록 노골적으로 설계된 도구들입니다. 공동의 수면 환경은 독립된 아기 방으로 대체되었고, 진화론적 관점에서 보면 솔직히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는 의존성에 대한 문화적 불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도덕적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특정 경제적, 사회적 변화, 즉 도시화, 맞벌이 가정, 대가족 구조의 붕괴가 낳은 산물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아이들의 복지와는 무관한 이유들로 일어났고 그 안에서 길을 찾는 부모들은 그저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산업화된 사회에서 산후 우울증, 유아 수면 장애, 그리고 부모의 번아웃 발생률은 현실이고 기록으로 남겨져 있으며 놀라울 정도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이 살아가는 사회적 구조를 들여다보고 이를 인간이 진화해온 사회적 구조와 비교해보면 그 격차는 엄청납니다. 아이를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고대의 대답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였습니다. 주로 부부 단둘이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집단으로서 해내는 것입니다. 짐을 나누어집니다. 피로를 분산시킵니다.
단 한 명의 어른이 아이의 생존을 결정짓는 유일한 실패 지점이 되지 않도록 확실히 해두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이것은 생존을 위한 설계입니다. 그렇다면 고대 인류는 어떻게 아이들을 살려냈을까요? 그들은 끊임없이 아이들을 안고 다녔습니다. 몇 년 동안 모유 수유를 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 옆에서 잠을 잤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음식을 씹어 주었습니다. 할머니, 이모, 삼촌, 이웃, 친구 등 아이의 안녕에 대해 진심으로 책임을 지는 세심한 어른들의 그물망으로 아이들을 둘러쌌습니다. 종종 일어나는 아이들의 죽음에 애도했습니다. 비록 제한적이었지만 자신들이 가진 도구로 질병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슬픔에 직면했을 때 공동체를 결속시키기 위한 의식을 개발했습니다. 세대를 거치며 서서히 지식을 축적했고 그것을 전통과 관습의 형태로 그리고 아주 먼 훗날에는 기록의 형태로 후세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흐름, 즉 모든 문화, 모든 시대, 모든 지역에 걸쳐 가장 일관되게 나타나는 사실은 아이들은 사회적 연결망 속에 속해 있을 때 살아남았고 고립되었을 때 고통받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단지 고대의 역사가 아니라 지금도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신체적으로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놀라운 기술을 구축했습니다. 과거에는 아이들의 절반이 학교에 걸어가기도 전에 목숨을 앗아갔던 생물학적 위협에 대항하여 눈부신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진심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회적 기술, 즉 우리 종이 수십만 년 동안 구축해온 촘촘하고 겹겹이 쌓인 분산된 돌봄 네트워크,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아직도 어떻게 보존해야 할지 알아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고대 인류에게는 항생제가 없었습니다. 초음파 검사도 없었습니다. 분유나 소아과 의사, 카시트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서로의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정말로 중요한 대부분의 것들에 있어서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